아니,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한국 제품에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여기 한국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에 발칵 뒤집힌 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외국 여성은 한국 제품에 대해 이토록 흥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재활치료센터장 캐롤린입니다. 20년 넘게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을 돕고 있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단지 정기적으로 이어져 왔던 모임에 아들과 참석했을 뿐인데 이 모임은 우리 가족의 변화는 물론이고 제 직업적 신념까지도 뒤집어버릴 만큼 강력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소아재활의학과 의사이면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제 어깨는 항상 책임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답니다. 이런 이유로 소아신경 전문의 교육과 재활치료 모임을 비롯한 세미나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 새로운 정보와 재활치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겪은 가장 놀라운 경험은 다름 아닌 아들 토마스와 함께한 특별한 여정에서였어요. 이 여정은 협회 모임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중국인 동료들이 주최한 재활치료협회 가족 모임에 초대되어 참석하게 되었죠. 남편은 급작스러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해 7살 아들 토마스와 단둘이 모임에 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 모임이 우리 가족의 삶과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어요. 토마스는 더없이 소중한 아들이면서 조금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경도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소근육 발달이 또래보다 현저히 느린 아이였어요. 간단한 글씨 쓰기조차 힘들어했지만 아들의 순수한 웃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달 문제는 종종 일상생활에서 난간으로 다가왔죠. 전문의로서 환자를 돌보며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정작 제 아들의 문제에는 종종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토마스의 어려움은 단지 소근육 발달 부족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져왔죠. 특히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는 토마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음식을 제대로 집어먹을 수 없을 때마다 눈에 띄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테이블에 놓인 중국 음식들이 평소와 달리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오늘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가 젓가락 사용이 서툴렀던 것도 문제였지만 토마스가 과연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토마스, 이리 와서 앉자.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중국, 일본, 한국계 교수들과 그 가족들이 테이블마다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죠. 그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해왔던 것처럼 능숙하게 젓가락을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제 맞은편에 앉은 한국계 박지원 교수의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5살 딸아이가 젓가락으로 작은 완두콩을 능숙하게 집어먹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마치 서커스 단원들이 경이로운 고개를 하는 듯한 모습에 제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토마스도 언젠가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토마스가 배가 고프다는 제스처를 했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죠. 하지만 이어서 시도한 젓가락질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집어드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도 모자라 음식을 집으려 할 때마다 젓가락이 엇나가기 일쑤였어요. 하마터면 음식이 튀어나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준 탓이었죠. 평소에도 젓가락질은 서툰 편이었지만 오늘은 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젓가락을 손에 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지할 틈도 없이 토마스의 손이 음식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토마스의 손을 겨우 제지하긴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 뒤였죠. 순간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난감한 나머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결국 옆자리에 앉은 친절한 분이 포크를 가져다 주셨고 겨우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게 깊은 좌절감을 남겼어요. 소아 재활치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돕는데 실패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됐어요. 박지원 교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죠. 캐롤린 교수님, 우리 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토마스와 함께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제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저는 토마스와 함께 박지원 교수의 재활치료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별 기대 없이 방문한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지원 교수의 초청을 받아들인 건 순전히 예의상이었어요. 그날 모임에서 우리의 불편했던 모습을 보고 동정심에 초대한 것 같았거든요. 재활치료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거라고는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치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건들을 집어 옮기고 있었는데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작은 구슬을 색깔별로 분류하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스펀지 큐브로 탑을 쌓고 있었죠. 현대의학의 첨단 장비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동양의 전통 식사 도구인 젓가락이 치료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것도 재활치료의 일부인가요? 불신을 감추지 못하는 제 질문에 박 교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젓가락 사용이 소근육 발달과 지능 발달,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현대의학적 근거도 없는 동양의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치료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이 여자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박 교수는 더 황당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 토마스의 치료도 자신의 센터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불쾌한 표정을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이 상한 제 얼굴을 보고도 박 교수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연구 자료들을 꺼내서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 자료에서 젓가락 사용이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하며 이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MRI 영상에서 젓가락 사용 시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 소근육 발달 지표의 변화 그래프, 집중력 향상에 대한 통계 자료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뇌의 전두엽과 운동피질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동안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전후 비교 데이터였어요. 눈 맞춤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거든요. 제 불신과 의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치료실을 둘러보던 제 시선이 한쪽 구석에 멈추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토마스가 무언가를 손에 끼우고 집중해서 놀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것만 같았죠. 평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토마스는 새로운 물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장난감은 5초도 안 되어 던져버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무언가를 20분 넘게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박 교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토마스가 손에 끼우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 에디슨 젓가락이에요. 한국에서 개발한 젓가락질 자세 교정용 교구죠. 손가락 위치를 잡아주는 고리가 있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토마스를 지켜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도구를 만지작거리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치료 도구들이 토마스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지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도구는 달랐어요.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동요가 일어나는 걸 느꼈죠.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결국 박지원 교수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저희도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박 교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더니 서랍에서 2개의 에디슨 젓가락을 꺼냈죠. 하나는 성인용, 하나는 아동용이었어요. 캐롤린 교수님, 제 생각엔 토마스와 함께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잘 배우거든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동참이 더욱 중요해요. 저는 2개의 에디슨 젓가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가방 속에는 단순한 교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도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젓가락 도전이 시작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늦은 밤까지 젓가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토마스의 변화가 일시적인 관심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자료들을 찾아볼수록 제 마음은 흔들렸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각 나라별 젓가락의 차이였어요. 중국의 젓가락은 길이가 25cm가 넘는 긴 대나무 젓가락이었고 일본은 21cm 정도의 나무 젓가락을 그리고 한국은 23cm 정도의 쇠젓가락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였죠. 이런 차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각 나라의 식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의학 저널들을 찾아보니 젓가락을 사용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이 특별히 섬세한 손동작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의 미세 수술 성공률, 정밀기계 조작 능력, 심지어 공예 작업에서의 섬세함까지 모든 게 젓가락 사용과 연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젓가락 사용이 뇌 발달과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무려 10개 이상의 관절과 30개가 넘는 근육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해요. 이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죠. 게다가 이런 복잡한 움직임이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하면서 인지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안에서는 작은 희망이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작은 도구가 토마스에게 그리고 다른 특별한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내일부터는 토마스와 함께 본격적으로 젓가락 연습을 시작하기로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죠. 제정신이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시도했던 치료 방법도 모자라 이제는 젓가락이냐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으니 어쩌면 남편의 반대는 당연했어요.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토마스가 보인 관심에 대해 설명하자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난관은 다름 아닌 토마스였어요. 박 교수의 센터에서는 그토록 흥미를 보였던 아이가 집에 오더니 젓가락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였죠. 에디슨 젓가락을 보여주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심지어는 식탁에 앉히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혹시 식탁이라는 공간이 너무 수업같이 딱딱한 분위기를 만드는 걸까? 이번에는 토마스가 가장 좋아하는 젤리와 방울토마토 같은 음식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실패였죠. 젓가락으로 집으려다 젤리를 떨어뜨릴 때마다 토마스는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결국에는 큰 소리로 울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민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토마스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쉬운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기로 한 거죠. 첫 단계는 부드러운 스펀지 큐브, 그 다음은 고무공, 그리고 점차 작은 블록과 구슬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요. 이번에는 식탁이 아닌 놀이 공간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슬 모양과 네모난 모양의 알록달록한 스펀지도 준비했죠. 떨어뜨려도 소리가 나지 않을 뿐더러 망가지지 않고 아이의 시선을 끌만한 색깔로요. 토마스의 관심을 끄는데 일단 성공했어요. 와, 예쁘다. 토마스의 눈이 반짝였거든요. 집에 와서 처음으로 젓가락에 자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스펀지를 집을 때마다 토마스, 정말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자 점점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펀지를 넘어 원목교구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도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토마스는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던 정기치료 상담에서 박 교수가 우리의 다음 단계를 안내했기 때문이에요.
에디슨 젓가락은 교정용일 뿐이에요. 실제 효과를 보려면 일반 젓가락으로 넘어가야 해요. 박 교수는 에디슨 젓가락이 마치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하지만 진정한 발달을 위해서는 결국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손가락 고리가 있는 에디슨 젓가락은 기본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실제로 섬세한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토마스가 이제 막 에디슨 젓가락에 익숙해졌는데 다시 새로운 도구에 적응해야 한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사실 그동안 저는 직장에서도 에디슨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며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소아재활치료센터장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은 꽤나 화제가 되었죠. 특히 아시아계 교수님들의 관심이 뜨거웠답니다.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자신들의 젓가락 문화를 알리는데 열을 올렸어요. 첫 번째로 다가온 건 일본의 다나카 교수님이었어요. 캐롤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이렇게 잡아야 해요. 다나카 교수님은 젓가락을 잡는 정확한 손가락 위치를 보여주시며 밥그릇은 반드시 손으로 들고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기본 예절이라는 것이었죠. 며칠간 다나카 교수님의 조언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일본 젓가락은 끝이 날렵하고 뾰족해서 작은 반찬이나 생선을 집는 데는 편리했어요. 하지만 나무 재질의 젓가락은 설거지 몇 번에 코팅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위생과 안전 문제가 있었죠. 게다가 밥그릇을 들고 먹는 습관은 아시아 공통의 예절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후 한국인 박 교수님 댁에 초대받았을 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캐롤린, 우리나라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특히 밥그릇은 절대 들면 안 돼요. 박 교수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라도 식사 예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그 다음엔 중국의 리우 교수님이 나섰습니다. 캐롤린, 우리 중국에서는 이렇게 긴 대나무 젓가락을 써요. 가볍고 자연 친화적이죠. 리우 교수님이 건네주신 대나무 젓가락은 정말 길고 독특했어요. 하지만 사용해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젓가락이 길다 보니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으로 정교한 동작을 하기 힘들었고 마치 서커스 공연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나무 재질의 특성상 세척이 어려워 음식물이 나무결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위생 문제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김 교수님이 쇠젓가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캐롤린, 이 쇠젓가락을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겠지만 익숙해지면 가장 실용적일 거예요. 처음 쇠젓가락을 잡았을 때는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에 당황했어요. 무게감이 있어 손목에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했죠. 부딪힐 때마다 나는 소리도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주방 구석에 한동안 처박아 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쇠젓가락이야말로 가장 위생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젓가락은 끝이 너무 뾰족해서 밥이나 큰 반찬을 집기가 어려웠고 중국 젓가락은 길이가 너무 길어 정교한 동작이 필요할 때 번번이 실패했어요. 반면 한국의 쇠젓가락은 끝이 납작하게 처리되어 있어 작은 음식도 쉽게 집을 수 있었고 끓는 물에 소독이 가능해 위생적으로도 훌륭했죠. 적당한 무게감이 오히려 안정감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섬세한 동작도 가능했고 손가락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먼저 제가 쇠젓가락 연습을 시작했고 토마스 사이즈에 맞는 것도 구해서 도전했죠. 처음엔 저조차도 쇠젓가락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미끄러운 스테인리스 재질 때문에 음식이 자꾸 흘러내렸고 차가운 감촉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토마스를 위해서는 제가 먼저 완벽하게 해내야 했죠. 매일 밤 주방에서 혼자 조용히 연습했어요. 쌀알 하나부터 시작해서 작은 콩, 땅콩까지 수백 번을 반복했죠. 마침내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토마스와 함께 시작했답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 진짜 젓가락으로 해볼까? 예상대로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어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지고 힘 조절도 안 되니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하지만 남편이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 토마스, 아빠가 보기에는 점점 잘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더 오래 들고 있었어. 작은 진전에도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토마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토마스가 처음으로 쇠젓가락으로 방울토마토를 집어 올린 순간이었죠. 떨어뜨리지 않고 입까지 가져갔을 때 숨죽이며 지켜보던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그 후로 토마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2주 후에는 작은 콩도 집을 수 있게 됐고 한 달이 지나자 젓가락질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토마스를 보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토마스가 연필을 들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바른 자세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늘 주먹으로 쥐고 있던 연필을 바르게 쥘 수 있게 된 거였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글씨도 쓸 수 있게 됐고 6개월 후에는 서툴지만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토마스의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젓가락 연습을 할 때는 30분도 못 버티던 아이가 어느새 1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보기는 정말 힘들다고 해요. 저는 재활치료 전문가로서 이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토마스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 치료법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졌어요. 존스 홉킨스 소아재활치료센터에 젓가락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캐롤린, 당신 제정신이에요? 동양의 식사 도구로 치료를 한다고요? 이런 비과학적인 접근은 우리 병원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검증된 치료법을 고수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지원 교수와 함께 준비한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제시했죠. MRI 스캔으로 확인된 뇌 활성화 패턴, 미세근육 발달 수치의 변화 그래프, 그리고 집중력 테스트 결과를 제시했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사회성 향상 데이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이 승인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참여한 아이들 대부분이 토마스와 비슷한 개선을 보였거든요. 박 교수와 함께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해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학회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동양의 전통 문화를 현대의학에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미신적인 치료법입니까? 왜 하필 젓가락입니까? 다른 도구로는 안 되나요? 모든 질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답변했어요. 3D 모션 캡처로 분석한 손가락 움직임 데이터, 페트 스캔으로 확인한 뇌 활성화 영역 비교, 다른 도구들과의 효과성 비교 연구까지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할 때마다 회의적인 표정들이 진지함으로 바뀌어갔죠.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다른 병원들의 추가 연구 결과였어요. 우리의 방법을 시도해본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거였죠.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나 단순한 시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결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CNN에서 우리의 연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미국 의료진이 발견한 놀라운 한국의 비밀? 젓가락이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돕는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죠. 2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프라임타임에 방송되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우리 센터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죠.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마지막 희망처럼 이 치료법을 바라보셨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미국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CNN 보도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가 어린 시절부터의 젓가락 사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간 후 일반 가정에서도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뉴욕의 한인 마트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해요. 쇠젓가락은 물론이고 에디슨 젓가락까지 품절 대란이 났죠. 심지어 어떤 학부모들은 한인 마트가 문 열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하버드 보내려면 이제부터 젓가락 써야 해요. 몇 개나 구매 가능한가요? 친척들 것까지 사야 해서요. 미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아이의 발달과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려는 열정이 있었거든요. 특히 상류층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젓가락 교육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결국 한국의 젓가락 제조업체들은 미국 수출량을 긴급히 늘렸고 에디슨 젓가락은 아예 구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캐롤린,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시작한 이 연구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네요. 박 교수의 말처럼 이제는 많은 재활치료센터에서 젓가락 훈련을 도입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박지원 교수와 다시 한 번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한국의 젓가락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에디슨 젓가락이 개발된 배경에는 우리 한국의 사회 변화가 있어요. 박 교수는 추억에 잠긴 듯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예전 한국에서는 한 집에 3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젓가락질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젓가락질을 보고 따라하면서요. 박 교수조차도 어린 시절 잘못된 젓가락질로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었다니 믿기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젓가락 교육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에디슨 젓가락이 개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X자 모양으로 젓가락을 잡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사용하는 근육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1자로 바르게 잡을 때는 엄지와 검지, 중지가 자연스럽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게 돼요. 하지만 X자로 잡으면 손목에 무리가 가고 섬세한 동작이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토마스가 처음 젓가락을 잡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처음엔 X자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에디슨 젓가락 덕분에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젓가락이 개발된 거예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박 교수와의 대화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다리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은 한식당에 가서 연습해 볼까요? 토마스가 이런 제안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인 식당에서 완벽한 식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토마스는 이 목표를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답니다. 가끔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젓가락이 엇나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인 식당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연습 삼아 들르는 우리만의 단골집도 생겼습니다. 토마스가 좋아하는 불고기 가게예요. 비록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목표는 바로 한국 여행입니다. 토마스가 요즘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매일 쓰는 젓가락이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한국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어요? 한국 아이들은 모두 젓가락을 잘 쓸까요? 물론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토마스에게 긴 여행은 큰 도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천천히 토마스의 페이스에 맞춰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현지 식당에서 젓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날이 기대돼요. 저희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한국의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면 참고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도구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놀라운 도구이자 인내와 집중력을 기르는 훌륭한 교구라는 걸요. 처음에는 불신과 거부감이 가득했던 젓가락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콩 5개나 집었어요. 토마스의 이런 작은 성취가 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준 한국의 젓가락 문화에 깊은 감사를 드려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병원의 소아재활치료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캐롤린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젓가락 사용이 캐롤린의 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뿌듯하네요. 젓가락 사용이 소근육 발달, 손과 눈의 협응력,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